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함부로 타지 마라. 환경미화 노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말인데, 황교안 대표가 뒤에 매달려서 인증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두고도 또 SNS에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네. 대통령 선거가 곧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인정사진 찍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없이 묵묵히 하면 진짜 인정하겠습니다.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황교안 대표가 뒤에 매달려서 인증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두고도 또 SNS에선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네. 대통령 선거가 곧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퀴즈는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코너에서는 이것을 타고 인증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 논란에 대해서 류여해 교수는 지금은 이것에 타서 인증사진 찍을 때가 아니다. 인증사진 없이 묵묵히 일하면 그때 진짜 인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황교안 대표가 인증사진을 찍어서 논란이 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환경미화 노조가 안도현 시인의 시구절인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이걸 인용해서 이것 함부로 타지 말라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서 황교안 대표를 강력히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쓰레기를 수거하는 덤프트럭을 부르는 말, 네, 이것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6글자입니다. 6글자.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기상천외한 오답을 보내서 김용민을 웃기는 분에게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다 있었군요. 처음 들어본 노래입니다. 쓰레기스트가 부른 쓰레기스트였습니다. 네.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유명한 노래인가요, 이 노래? 예. 저 처음 듣는 얘기라서, 처음 듣는 노래라서요. 예. 아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시면은 또 제가, 저만 무식한 게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밴드 경연곡이었다고요? 예. 하여튼 뭐, 실험 정신은 살아있네요. 예. 쓰레기스트의 쓰레기스트 들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도 계시는,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달리고 있는데요. 5시 때에 지역방송, 자체방송 많이 있습니다. 좋은 방송 들어주시고 또 못 들으신 5시 때 방송은 팟캐스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팟캐스트에서 많이 다운로드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현재 생방송 현장을 유튜브로 볼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코너 중에서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다시 들어볼까요? 쓰레기 수거차 함부로 타지 마라. 환경미화노조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한 말인데, 네, 정답은 쓰레기 수거차였습니다. 쓰레기 수거차. 그래요. 이 쓰레기 수거차 위험천만하게 타고 다니시는 미화원 분들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고, 안전하게 또 업무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정답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1927번 쓰시는 분, 이거는 딴 의견이군요. 예. 자, 4136번 쓰시는 분의 문자부터 보겠습니다. 청소차.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저 정답으로 처리해야 됩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제가 6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6자라고 했는데 청소차라고 보내시면은 안 됩니다. 그래요. 6자라고 하니까 임나연님 다 함께 차차차. 네. 그리고 8646번 쓰시는 분, 네, 정답 쓰레기 수거차. 맞히셨군요. 여름같이 무더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가는 길에, 여름같이 무더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즐겁게 가는 길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안한 시간을 갖습니다. 시원한 커피 주세요. 네, 드려야죠. 8646번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950번 쓰시는 분 롤러코스터. 네. 0761번 쓰시는 분 소방차. 네. 자, 3314번 쓰시는 분 퇴근하면서 출석 체크합니다. 집배원 사망 소식 접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대통령님께서 빠른 대책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 괜찮은 분이었다고 하는데 과로사로 돌아가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오답 도전합니다. 리어커. 네. 6203번 쓰시는 분 관용차. 네. 그것도 관용차는 관용차 아닌가요? 쓰레기 수거차 말이죠. 예. 그리고 9494번 쓰시는 분 설국열차. 예. 예, 재밌는 오답이었습니다. 1927번 쓰시는 분 꼬마 자동차 붕붕. 성기영님 토마스 기차. 네, 쓰레기 수거차인데, 예. 보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마치신 분께는 이렇게 축하의 실로폰을 울렸습니다. 자, 오늘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보겠습니다. 정한나 씨가 준비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담화문을 내고 버스 노선 축소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인 택시업체들이 기사 포함 렌터카 대여 서비스인 타다 서비스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 한국의 대미 대중 수출액이 13억 6천만 달러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통일부 인도협력분과 자문위원들과 만나 식량 지원 등 대북 인도 지원 등과 관련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쏙쏙쏙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패스트 트랙에 올리기까지 무척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검경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경 정도가 아니죠. 법무부와 또 검찰 사이에도 미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초대해서 관련한 내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백혜련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자, 현재 국회에서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걸 발의하셨어요. 네,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요. 네. 마지막에는 바른미래당의 최이배 의원님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여간 하여튼 뭐 기초를 닦으신 분은 네. 또 그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검경수사권법은 그러면 의원님이 하신 거예요? 아니 원래 제가 저희 당 안을 발의를 했고요. 네네. 마지막에 여야 사당 합의하는 네, 최이배 의원 이름으로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발의했죠. 자, 백혜련 의원님, 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습니다. 검경 간의 팽팽한 긴장감이 돌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와도 지금 긴장 관계에 놓여 있는데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내일 그 기자간담회에서 입장을 표명한다고 하는데 문무일 총장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네, 뭐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네. 여태까지 검경 수사조정권이 문제됐을 때 예. 검찰총장이 사표를 안 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오히려 이번이 예. 유일하게 총장이 사표를 안 낸 케이스입니다. 그냥 기자한테 입장 표명한 정도. 예. 네, 그렇죠. 예상보다는 수위가 낮았다 이 말씀입니까? 사실은 검찰 내부도 그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래도 낮은 편입니다. 제가 볼 네, 때는. 알겠습니다. 검찰에서는요, 국민이 제대로 수사받을 권리,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지휘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런 걱정이 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우려가 설득력이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논의가 될 때마다 검찰에서 항상 반대해 왔습니다.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이 보호받지 못해서 항상 반대를 했는가? 네. 일단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어쨌든 간에 검찰의 권한이 축소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직의 입장에서는 예. 그것에 반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는 가지만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반발한다.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뭐 여담인데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물론 한정됩니다. 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한해서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기소권을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는 검찰이 못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것은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입장을 밝혀가지고 많이 놀랐는데 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거 안을 검찰이 받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은 검찰과 경찰의 그동안의 관계를 보면 사실은 상명하복의 관계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거죠. 실제로는.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신들이 지휘했던 집단에 권한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검찰이 어떻게 보면 알레르기 반응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네. 공수처는 새롭게 그렇죠. 만들어지는 수사 기구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검찰과 동일선상 내지 네. 상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사기관 아닙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좀 자신들이 미치고 들어간다 그런 기분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국민적인 지지가 크다는 점, 그 점에서도 반대하기 어렵고 그리고 검찰도 지금 사실은 어떤 특수수사, 직접 수사를
점차로 줄여가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사실 확산되고 있어요. 아. 그런 부분에서도 공수처에 대해서는 좀 더 검경 수사권 조정보다는 우호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검경은 그동안 상하 관계였는데 이제 이게 수평 관계가 된단 말이죠. 수사권, 수사 지휘권을 상실하는 것. 뭐 그리고 수사 종결권, 1차 수사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 것. 이거는 검경이 상하 관계에서 수평 관계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검찰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데요. 그 검찰이 주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사실 국민들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검찰이 경찰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좀 더 챙겨준다는 그런 생각은 많이 갖지 않고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검찰에서 국민의 기본권 운운할 때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 고소 고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했을 때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그거 설명하기 전에요. 네네. 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한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예. 지금 현재 수사의 98%가 경찰에서 이루어집니다. 단 2%의 수사만이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 예. 그런데 수사의 권한은 경찰이 갖고 있는 수사 권한은 수사 개시권 하나예요. 예. 이렇게 많은 수사를 하는 직접적인 주체가 수사에 관한 권한은 단 한 가지 수사 개시권밖에 없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98%라면 수사를 하고 검찰에다가 송치를 그렇죠. 했을 때 송치된 그 내용들이 입건된 것들이 그대로 기소되거나 불기소되는 경찰의 의견대로 기소가 되거나 불기소가 되거나 그렇게 된다는 네, 말씀입니까? 상당수가 98%가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 수사 자체가 이루어지는 수사, 예. 게 98%고 예. 그중에서 비율은 제가 정확한 모르겠어요. 상당수는 검찰의 의견대로 그대로 결론이 내려지죠. 네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사권 조정이 됐을 때 국민들 생활에 기본적으로 더 나아지는 점. 그거는 일단 그러니까 이중 수사의 감소 이걸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조사받고 검찰 가서도 그렇죠. 조사받고 그런 일이 많이 줄어든다. 그렇죠. 예. 요즘은 거의 다 검찰 두 군데를 다 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가 됐던 또는 피고소인이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렇죠. 이 생업에도 큰 지장을 받고요. 예. 네. 그게 연간 1,500억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이중 수사로 인해서. 네. 근데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 수사가 잘못됐는데 검찰 수사 가서 바로 잡히는 경우도 있는 네,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법 통제 여기서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예. 검찰의 주장이 나오는 것이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수사권 조정안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또 이게 예. 더 그래서 더 논의는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영장에 대해서 검찰이 다 볼 수 네. 있고요. 예. 중요 사건은 영장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사건이 현재 없습니다. 실제로.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수사한 거라 하더라도 검찰이 손을 못 대는 게 아니라 어떤 네. 방식으로든 네. 이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네, 그렇죠. 예. 영장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네. 또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갖습니다. 네네. 네, 경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 그럼 보완 수사 요구권을 갖고 또 송치를 했는데 잘못됐어요. 그러면 재수사, 위법하거나 그런 수사에 대한 다시 재수사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재수사 명령 요구를 할 수가 있고 네네. 그리고 경찰에서 안전히 무혐의를 해서 송치를 안 하는 사건 같은 경우도 60일 동안 기록은 다 검찰로 갑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60일 동안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검찰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경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우리의 그 수사 기록이 다 검찰 가는데 우리가 엉망으로 했다가는 당신들이 우리 가만두겠는가? 이렇게 또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안의 그 어떤 내용이 논쟁이 붙었을 때는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거의 극과 극의 그런 사례를 들어가지고 말하기 마련인데 그 한 현직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가지게 될 수사 종결권은 사실상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다. 검사의 1차 수사권이 제한돼서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오류를 발견해도 검사가 시정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고 좀 배치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정할 방법이 없는 게 아니죠. 모든 기록이 네. 검찰에 가니까. 예. 그러면 그 기록을 보고
뭔가 잘못됐다. 그럼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이중훈님께서 지금 질문 보내셨는데 그런데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검찰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검찰이 못 받는다고 하니 그게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검찰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네네. 어쨌든 간에 법안을 무난하게 서로 합의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기 때문에 네. 검찰에도 입장을 구하는 것이고요. 예. 결국 국회의 몫입니다. 그래서 네네. 저희도 이것은 경찰과 검찰 양기관이 모두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실 상황과 맞추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 안을 국회에서 결국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예,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잘 알겠고요. 또 여야 사당의 의견을 잘 알겠는데 장외 집회 나가 있는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사실은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나오지가 못했던 것이 네. 자유한국당의 어떻게 보면 보이콧 때문입니다. 보이콧.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당의 당론을 결정해서 입장을 내겠다. 네. 그렇게 하고선 입장을 계속 내지를 않았어요. 네네. 그러다 결국 패스트트랙이 될 것 같으니까 자기네 당론을 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 당론을 보면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한이 더 강화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기 구체적으로 어떤 안입니까? 그 결국은 그 징계 사법 경찰관들에게 제도를 시킨 일을 한마디를 안 했으면 완전 징계를 하고 소추할 수 있는 권한까지 놓는 조항이 있어요. 검찰이 경찰을 압박할 수 있는 네. 수단, 그래서 무기를 더 크게 준 그 것이다. 부분에 대해서 경찰들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반발이 심하죠. 그래요. 제가 볼 때도 오히려 그러니까 권한을 다른 것을 분배하더라도 그런 조항을 넣게 되면 예. 경찰이 이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법안 취지에 반하는 그렇죠. 그런 안이다. 알겠습니다. 검찰 조직이 지금 거세게 반발을 해가지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들한테 전자우편을 보냈어요.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뭐 그 실질적인 뭐 개선 약속이 아니다 이러면서 또 그 의미를 깎아내리고 있고요. 근데 장관하고 검찰총장 사이에서 이런 식의 그 공방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져도 되는 겁니까? 이게 문재인 정부라서 저는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네.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였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앞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안으로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최입의 의원 안에서 백혜련 의원 안으로 가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의원님안이 그 최입의 의원 안하고 뭐가 달라요? 제일 이제 그 검찰에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런 보안 수사지나 재수사지를 했을 때 네. 제가 냈던 법안은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최입의 의원 안 같은 건 결국 합의를 하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또 그 조항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한. 예. 요 문구가 애매해요. 들어간 애매해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예. 부분을 가지고 지금 사실 양쪽이 다 굉장한 논란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검찰도 못 믿겠지만은 경찰도 못 믿겠다. 뭐 강신명 이철성 전 경찰청장 지금 불법 선거 개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 아닙니까? 경찰 권력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검찰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견제 장치가 이 정도로 될까요? 경찰 개혁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검찰의 이 문제점도 크지만 경찰도 그것이 잘못됐을 때 국가에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은 또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경찰 자체가 굉장히 인원수가 검찰보다 더 많은 조직 아닙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에서 그것을 경험했던 바도 있고요. 특히 정보경찰의 문제 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정 간에도 경찰 개혁과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고 네. 가장 크게는 이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으로 됐죠. 예. 그거를 지금 법안을 이미 내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하나는 중요한 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는 겁니다. 예. 저는 이것만 제대로 되면요. 어떻게 보면 경찰 개혁의 가장 큰 부분은 또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행정경찰, 네. 사법경찰. 경찰을 분리한.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그게? 뭐냐면요. 예. 수사를 하는 팀은 수사만 하고 행정, 그러니까 뭐 소방, 그러니까 한마디로 치안이라든지 네네네. 이런 정보 이런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경찰청장이 수사 파트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밖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구조입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는 굉장히 독립적인 구조를 띈 구조가 되겠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게 이제 패스트 트랙에 올랐는데요. 두 야당의 원내대표가 바뀌어서 글쎄요, 이 법안 자체가 좀 흔들리는 거 아닌가 이거 우려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오늘 바른미래당에 네. 오신환 원내대표가 당선됐는데요. 네네. 이제 사개특위 과정에서 예. 굉장히 사모임 문제로 문제 제기를 글쎄 많이 말이에요. 하셨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문제는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패스트 트랙 열차는 이미 출발한 열차이고 네. 이 열차는 어떤 사람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 그것은 오늘 오신환 원내대표도 스스로 말을 했어요. 이건 가는 거다. 네, 단지 네. 예. 그 안에서 약간의 조정은 이루어질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지난 주말 그 문제되는 발언,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달창 발언. 네. 네. 아, 의원님도 뭐 사퇴를 요구하신 한 분이죠? 네. 예. 제가 전국 여성위원장이기 때문에 아, 더불어민주당. 네. 예. 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입에 담기도 힘든 말 아닙니까? 저도 네. 오늘 그 얘기를 했는데 저희 딸이 그 의미를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마 얘기를 할 수가 네. 없는 거예요. 설명하기가 참 네. 그렇죠. 예. 네, 제1야당의 원내대표 그것도 여성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고 모든 여성에 대한 모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속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김은아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남부순환로 안양교 다리 위에서는 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때문에 남부순환로 부천에서 구로나들목 방향으로 전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근에서 정체가 심하니까요. 미리 경인로 등으로 우회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퇴근길 교통량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돌발 구간이 곳곳에 자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탄분기점 부근 2km 정체는 작업 여파고요. 다시 기흥동탄에서 수원, 판교에서 판교분기점, 양재 부근에서 반포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충청권 주감휴게소 부근에서 신탄진 사이로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3차로와 4차로에 걸쳐서 처리를 하면서 남청주 나들목 일대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외곽 신안고속도로 일산에서 의정부 방향으로는 노고산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양주요금소 부근 3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인데요. 강동대교에서 암사대교 사이 발생한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 일대 서행하고 있고 더 가서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이야기. 팝콘 먹으면서 듣고 싶은 설찬 팝콘 토론. 수요일에 팝콘맨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금 아까 김은아 교통캐스터도 전해줬습니다마는 구로동 안양교 인근 공사 현장에서 굴착 장비가 다리 위로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양방향차로 통행이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이구 세상에 남부순환도 얼마나 밀리는 곳입니까? 더군다나 지금 퇴근 시간인데요. 네, 글쎄 말입니다. 이 안양교의 차량 통행이 끊이면서 대혼잡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곳 지나시는 분들 각별히 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팝콘각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두 분은 이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글쎄 워낙 초박빙일 거다 네. 이런 관측이었는데 실제 결과는 조금 예상과는 다르게 한쪽으로 좀 쏠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바른미래당 특히 의원들의 그 생각이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당의 심각한 균열과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은 됐으나 현재 손학규 대표 체제로 내년 총선에서 뭐 자강도 자립도 어려운 거 아니냐 네. 이런 쪽으로 좀 이제 무게 중심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손학규 대표 굉장히 어려워지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요. 최영일 평론가님은 저는 어려워진 게 손학규 대표도 당장 어렵지만 민주당이 어려워졌다. 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에서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상하게 5당 체제인데 3.5 대 1.5의 현상이 나타났다. 바른미래당은 사실상 2개다. 예. 분당 가능성 높다. 이게 네. 박 의원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눴었는데요. 예. 이제는 3대 2가 된 거예요. 아. 그런데 마침 또 자유한국당이 5당 대표 회동이라든가 지금 예. 이런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이야기할 때 자 원내 교섭단체만 모이자. 예. 그래서 3당 모이는 거예요. 예. 바른미래당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민주당이 이제 2대1 구도로 또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요. 아, 그렇죠. 그 그래서 김관영 네. 원내대표나 장병환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모두 네. 민주당에게 좀 더 우호적이었는데 지금은 저는 민주당의 우호적이었다기보다는 네. 협치를 하고자 노력했다. 근데 이제는 협치가 아니라 네. 총선 전쟁 국면에서 예. 이 자당의 이익 혹은 자기 개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제 정치로 지금 전환되는 상황에서 추경 예산 문제 등 지금 네. 민주당 뭐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네. 나경원 원내대표 만나고 막 뛰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5당 구도가 미묘하게 돌아가서 예. 이제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 조금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것 아하,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뭐 그렇다고 뭐 물러나는 상황까지 갈까요?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면. 일단은 바른미래당이 지금 의원들 24명인데요. 네. 이번 선거 결과로 봤을 때 이거는 뭐 두 원내대표 후보들에 대한 뭐 판단도 거기에는 포함이 돼 있겠지만 네. 손 대표 지도 체제에 대한 판단이 그 이상으로 혹은 그에 못지않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법률상으로는 합법적으로 선출될 대표를 어떻게 강제로 밀어낼 방법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나 이 정당 대표의 진퇴라는 게 꼭 그런 법률적인 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게 아니고 예. 정치적으로 사실은 손 대표가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면 그 계속 대표직을 수행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원내대표 선거 결과로 점점 더 사실은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이면에는 유승민 안철수라고 하는 이 바른미래당의 이른바 창업 대주주 들의 역할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왔다라는 데 대해서 의원들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닌가 싶고 예. 그러나 이제 손 대표도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굉장히 큰 정치인인데 예. 뭐 쫓겨나듯이 물러날 수는 없는 거고 아마 바른미래당의 다른 이제 의원들도 그런 모습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지 그 지금 손 대표로서 좀 출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대안 없이 나가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 오신환 원내대표. 그 다음에 그 바른미래당 리더십은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나가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오히려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에서의 이 좌장은 누가 될 것이냐를 예. 보면 다시 유승민 의원으로 가지 않겠는가? 네. 유승민계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네네. 지금 저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과 안철수. 처음에 바른정당은 이 김무성과 유승민이었습니다만 그렇죠. 김무성 의원은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 있는 상황이고 네. 자 유승민과 안철수인데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해외에 있고 언제 복귀할지 모르고 네. 사실은 상황 수습이 되기 전에 복귀할 가능성은 전 희박하다고 봐요. 이 복잡한 복마전에 돌아와서 네. 역할을 잘하면 이 리더십이 급부상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망가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히려 그동안 버티고 있다가 조금 목소리를 최근 들어서 간헐적으로 내다가 패스트트랙 때 강하게 입장 표명을 했던 유승민 의원이 다시 뭐 원래 창업 대주주니까 네네. 그럼 좌장의 역할을 맡아야 마땅한 것 아닌가? 또 그런 요구가 거세질 거고요. 예. 지금 이번에 그 이 원내대표 선출의 결과는 그러한 이 앞으로의 전개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난번 패스트트랙으로 인한 갈등 국면을 일시적으로 봉합하고 김관영 대표가 퇴진하면서 새 원내대표 선출을 했습니다만
여전히 한 지붕 두 가족 동상이몽의 그 문제는 남아 있어요. 특히 이제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룰 거냐를 둘러싸고 물론 지금 이제 표면적으로는 바른미래당 내의 어떤 계파도 다른 당과의 뭐 통합은 없다, 자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까지 뚜렷한 어떤 정체성에 기반한 지지 기반을 못 만들어낸 게 사실이고,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당내에 이제 원심력들이 또 다시 작용하게 될 텐데 여전히 그 점에 있어 동상이몽이 있는 거죠. 한편에서는 제3지대를 민주평화당과 함께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은 그런 생각이 확고하시잖아요. 예, 예. 그에 반해서 이제 바른정당 출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뭐 그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얘기고 오히려 이제 보수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변화와 혁신의 모습을 보인다면 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보다 그걸 선호하기 때문에 이 동상이몽이 어떻게든 내년 그 총선을 앞두고서 또다시 당내 어떤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오신환 원내대표도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 정수 늘리자. 맞습니다. 의원 정수 늘리자. 민주평화당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역구 의원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호남에 다 몰려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선거제도가 되면은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는요. 네. 밑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역구 의원, 특히 이제 이 지방 쪽에 지역구도에 그동안 많이 편승했던 그런 지역 쪽에서는 의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우려를 하는데 민주당은 대놓고는 이야기를 못하죠. 그런데 상당히 저는 개인적인 그 고민 토로를 많이 들은 바도 있어요. 지금 근데 이제 민주평화당에서 유성엽 의원이 이 의제를 아예 수면 위로 들고 나올 지금 양상입니다. 선거제 개편 문제 이 원점에서 다시 얘기해야 된다. 말씀하신 대로 비례를 늘리려면 그것은 결국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정수를 유지한다면 300석을 유지한다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되는데 지역구 의석의 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소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 지역구를 유지하는 선에서 비례를 늘려야 한다면 300석의 의석을 더 넓혀야 한다. 317석 얘기도 이미 오늘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불감청 고소원이란 말이 있습니다. 얘기는 못하지만은 마음속에 원하는 바. 그렇죠. 지금 300명 국회의원 모두 의원 정수 늘리자. 여기에 동의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90% 동의한다고 90%.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정의당은 그게 오래된 당론이고요. 맞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특권, 세비를 줄이든지 내지는 국회 전체 예산을 동결하든지 해서 총액 증가 없이 의석수를 늘리자라는 입장이고. 근데 그러면 정의당 입장은 뭐 당선자를 많이 내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왜 그 진보 정당들이 의원 정수 늘리자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인구 대비 의원 정수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맞아요. 그래요? 사실은 이 국민들의 어쨌든 대의라는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의 정치적 의견이 좀 과소대의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훨씬 더 우리가 의석수가 작아요. 물론 우리보다 의석수가 더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좀 예외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있는데 그 이외에 대다수 나라들은 우리보다 의석수가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국민들의 의견을 이 국회 내에 조금 더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의석수를 좀 늘려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국회가 싸움만 하고 일도 안 하고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국민들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늘리려면 뭐 예산을 총액 수준에서 동결하든지 국회의원들의 세비를 좀 동결하든지 보좌 진수를 좀 뭐 내놓든지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이런 이제 개혁 조치와 함께 이게 병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건 민주평화당의 유성엽 원내대표 또 박지원 그 의원께서도 이 얘기를 지금 공론화를 하고 계셔서 이게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지금 현재의 선거법안의 재협상 과정에서 하나의 의제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특히 이제 민주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한 7석 정도가 줄어요. 근데 민주평화당의 지역 기반은 사실 호남 이외에 지금 별로 없단 말이죠. 그렇다고 7석 줄고 나머지는 다 당선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닌데다가 또 비례 의석을 많이 얻을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니까 민주평화당으로서는 이게 향후의 정치적 생존과 관련해서 아주 기묘한 문제여서 지금 뭐 국민들이 의석수 늘어나는 거에 대한 반대 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국민 몇 명당 한 명의 국회의원이 있는 게 좋다고 보세요?
지금 한 10만 명당 한 명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럼 500명? 우리가 한 17만 명 정도 되거든요. 예. 국회의원 한 명당 인구가 17만 명 되는데 예. 지금 이제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한 10만 명당 한 명 정도가 적합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데 500명으로 늘리자 그러면 뭐 그거는 그렇죠. 여론에서 도저히 수용이 안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야 3당이 원래 냈던 안이 330명으로 10%만 늘리자라는 네. 거였죠. 예. 저는 뭐 사실 의원 정수 늘리는 거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불편해하는 게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한다. 일을 안 하고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 머리 심란하게 만들고 아주 비생산적인 부분에서 막말은 다 정치권에서 나와요. 네. 코미디도 다 정치권에서 나와요. 예능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이게 국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그 있어요. 개그맨들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그런 발언은 좀 삼가해 달라고. 굉장히 심각하게. 어제도 제가 가까운 개그맨한테 들었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걸어 들어오면서 KBS에서 나가는 3명의 이 저 개그맨들과 만났는데 네. 이 저 정치 욕하면서 나가고 있었어요. 네. 현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의원 정수 300명 넘지 않는 거, 더 늘리지 않는 거, 그 어떤 국민의 뜻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은 네. 아니 쓸데없는 의원들 지금 네네. 정말 일 안 하고 말이죠. 아니. 그 그냥 무슨 뭐 국회의원이 직업이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사실은 4년마다 한 번씩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정규직이 됐어요. 그런 국회의원들 중에 일 안 하는 사람들 대반입니다. 지금 하신 말씀 때문에 청취자분이 들으시면서 만약 박 의원님이나 제가 네. 한 350명이나 400명 돼도 괜찮다. 아니, 라고 괜찮으면 이야기하면은 500명도 막 화를 지금 내실 텐데 네. 저는 국회의원 때문에 그래요. 전제를 걸면 말이죠. 국회의원 물갈이는 총선 때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석패율이라든가 들어오고 한 지역구에서 2명 의원이 나온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대표성을 또 발휘할 수 있는데 예.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선언을 해야 돼요. 차기 국회에서 네. 예산은 동결한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리고 총액은 총액 동결. 현재 20대 국회로.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원 수를 360으로 늘리는데 네. 보좌진을 줄이던 뭐 이 저 유류비를 안 받던 네. 세비를 깎던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네. 올리면 저희는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하면 네. 이 선언을 하시면 국민 중에 과반은 박수 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자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고 머릿수만 넣는다고 하면 국민들이야 지금 화가 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들이 못 믿으시는 게 있어요. 그래 놓고서 또 때 되면은 맞아요. 슬그머니 그래도 올리고 세비 다시 올리고 반납한다 보좌진 숫자 그러고 안 늘리고. 하고. 김시영님 말이 그래요. 아니 사실은 지금 국회가 그래 왔거든요. 맞아요. 그동안에. 그래서 이번에 특권 내려놓기를 모든 당이 국민들 앞에서 철저하게 약속을 하고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전제로 의원 수를 늘려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는 어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낸다면 저는 국민들이 뭐 지금은 반대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이해도 하실 것 같아요. 내년 총선에서 있으나마나한 국회의원들 네. 싹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맞습니다. 국민들이. 예? 그래서 정말 일할 사람들, 국민에게 봉사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국회에 남을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고 그 수가 너무 적네. 네. 좀 늘리지 의원 정수.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그래서 제가 분골 쇄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만 되면 요즘에 마크 트웨인의 격언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네. 예? 기저귀와 국회의원은 자주 갈아줄수록 좋다. 왜냐하면은 오래 쓰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아니 뭐 했습니다. 저는 갈아줄만 할 때 갈아줘야지 뭐 날마다 갈면은 뭐. 쓸만한 기저귀는 계속 써야 되지만.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국회의원 정수 이야기 해봤고요. 최근 그 정치권에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사이의 회담 방식에 관한 건데 황교안 대표는 1대1로 네. 만났으면 하고 있는 건데 청와대 쪽은 1대1로 만나는 건 안 된다. 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청와대가 조금 이 절충안을 냈죠. 네. 그러니까 이제 5당 대표 회동으로 하자. 함께 다 모여야 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인영 신임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자 그럼 원내 교섭단체만 이렇게 또 이제 3당으로 좁히는 과정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청와대는 역으로 5명이 함께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연쇄적으로 1대1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은 각 당 대표들과 그 모인 5당 대표는 좀 기다렸다가 이거 순서가 기다릴 되면 수 있겠죠. 대통령 만나고. 혹은 날짜를 조정할 수도 있겠죠. 시간을. 근데 어쨌든 연쇄 회담 형태로 하면 어떠냐라는 절충안까지 나왔어요. 이거 받으면은 전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영수회담이라는 게 과거에 정치적인 어떤 교착을 푸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활용됐던 게
사실이고요. 네네. 그 영수에서 그 영수라는 표현이 무슨 조직의 그 우두머리 이걸 뜻하는 거잖아요. 좀 굉장히 권위적인 표현 아니에요? 그게 이제 한자로 옷깃영 소매 숫자를 써가지고 옷깃과 소매가 이제 예전에는 고관대작들이 좋은 옷을 입으니까 돋보이니까. 옷깃과 소매를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어서 거기서 네. 유래된 말인데 근데 요즘 정치에 이런 영수회담이라는 형식을 고집하는 것은 예. 좀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변화의 바람에도 좀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예.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홍준표 전 대표를 1대1로 국회에서 회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전례가 있으니 못할 게 뭐 있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때도 자세히 그 과정을 살펴보면은 먼저 5당 대표 회담이 있었어요. 예. 2번 앞에 있었는데 한 번은 홍 대표가 안 나왔고 불참했죠. 한 번은 참여를 했고 그리고 나서 2번의 그 5당 대표 회담이 있은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특별히 제1야당의 협력을 구하기 위해서 1대1 회담을 했던 거고 네. 또 이게 좀 정치적 상황이나 그 상대방의 지위가 약간 다른 게 홍준표 전 대표는 대선의 경쟁자였습니다. 그 경쟁자에 대한 예우의 의미도 네. 담겨 있는 건데 예. 지금 황교안 대표는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 만들기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독재자라고 네. 독재 정권 타도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1대1 회담에 판을 깔아주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뭐 황교안 대표는 그걸 통해서 장애투쟁에서 돌아온 명분도 삼고 또 자신의 위상도 높이고 하겠지만은 그는 뭐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흔쾌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청와대로서도 왜 저런 모습을 갖춰주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에 맞지 않고 5당 대표 회담을 하고 필요하다면 1대1 회담을 하자. 저는 이게 합리적인 수순인 것 같고 한국당도 너무 형식에 이렇게 얽매이지 말고 이제는 좀 받고 내용은 관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민도적 지원뿐만이 아니고 전국 현안 전체에 대해서 다 하자. 근데 그걸 청와대가 수용했으니까 예. 반발 좀 양보하셔가지고 5당 대표 회담부터 하고 그리고 1대1 회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청와대는 왜 이렇게 부담을 느낄까요? 부담을 느끼는 건지 이게 형식을 고집하는 건지.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원칙에 맞지 않으면은 아무리 지금 상황이 좀 어렵고 네. 그 상황을 유도리 있게 풀라고 주변에서 조언을 하더라도 원칙에 맞지 않으면 잘 안 하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 지금 야당의 대화 제안이 일종의 정치적 공세라고 청와대가 뭐 판단하고 있는 거군요. 그것도 있고 예. 이 옛날에 그 권위주의 정치 시절에 하던 방식인데 예. 이런 방식을 아직도 해야 되느냐 이런 판단도 있고 아이 또 사람인데 네. 나가가지고 대통령한테 독재자라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그럼 뭐 하고 싶겠어요. 예. 저는 할 건데 예. 하게 되는데 네. 다만 그 전제 조건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저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네.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 300명 있고요. 네. 거대 양당이 바로 민주당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에요. 예. 근데 그 원내대표가 예. 짜장면 먹은 게 화제가 돼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삼시세끼를 같이 먹으면서 허구 헛날 토론해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진짜 짜장면뿐입니까? 청국장도 먹어야 되고 뭐 이 티타임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둘이 만난 게 대화제예요. 예. 뉴스에서 이제 잘 될 거다. 짜장면 먹었으니까 이제 밥 잘 사준 예쁜 누나가 조금 돌아오지 않을까? 회군하지 않을까? 예. 근데 이 상황이 안 풀리면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요. 지금 황교안 대표와 만나서 자 무슨 의제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럼 저쪽은 무슨 요구를 할 것이고 네. 거래의 판을 짜야 돼요. 이거 네. 북미가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의 판을 짜서 그럼 이런 건 양보해야지. 홍준표 대표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양보한 게 하나 있어요. 당시에 김기식 금감원장이 네. 이 영수회담 사흘 후에 자진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남북 정상회담 4.27에 열리게 되거든요. 예. 2주 후에. 예. 그러니까 이런 딜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 어찌 보면 쓴소리하고 나 대통령에게 할 말 다 했다. 지금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청와대 가서 대통령 요구사항은 만나겠다. 딱 하나예요. 뭐냐면 패스트트랙 철회하고 사과하라가 국회로 자유한국당이 돌아오는 전제 조건으로 나경원 원내대표가 걸었는데 대통령이 그걸 왜 사과하죠? 그러니까 이건 행정부가 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이거는 국회 내에서 만약 하더라도 민주당하고 딜을 해야 될 문제이지 네네. 대통령한테 가서 패스트트랙 철회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아무 예전에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리죠. 한나라당에서 자꾸 노무현 대통령한테 영수회담 하자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이 나는 민주당의 영수가 아니다. 맞아요. 이렇게 답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제왕적 대통령이 제왕적 총재를 겸하던 시절에 하던 게 영수회담이에요. 그 여당 총재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 굳이 한다면 형식은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던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이 맞겠죠. 오히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DJ 때까지는 이제 여당 총재가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 바뀌었고 지금 이 박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2005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네. 이 지지율도 힘들고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을 해요. 그리고 박근혜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합니다. 네. 그때. 네. 그러면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그렇게 경제가 위기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좋아질 수 있다. 괜찮다. 야당이 너무 경제가 위기라고 하니까 경제가 심리인데 심리가 경제고 오히려 국민들이 불안해서 될 경제도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나누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박근혜 대표 우리가 지금 떠올려 보면은 예. 그 스타일을 알지만 예. 그냥 할 말을 합니다. 결국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1대1 회담을 통해서 내가 문 대통령과 이미지 어깨를 점수죠. 나란히 하는 네네.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같은 레벨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가 읽힙니다. 이번 주말에 대전 집회 이후에 장외투쟁 계획이 아직 없어요. 네. 날도 더워지니까 네. 장외투쟁 그만하시고 네.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담하시고 국회로 복귀해서 민생 입법에 제1야당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 토요일이 5.18입니다. 네. 자, 박원석 의원님, 최영일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